딸이라고? 쓸모도 없는 걸 못하러 나. 내가 분명히 아들 낳으면 100억 준다고 했지? 시아버지의 분노 섞인 말에 지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아버님. 하지만 그 말은 시아버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다시 낳든 아니면 어디서 뺏어오든 그 전까진 절대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마. 그의 말에 홀린 듯 지연은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어떻게 갔는지 그때의 기억조차 아련합니다. 제 아이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포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김지연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28살의 그녀에게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렸죠.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정춘하가 요구하는 아침 상차림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지연아, 국물이 너무 짜다. 다시 끓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죠. 밥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 청소, 빨래, 심지어 시아버지의 양말까지 직접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 정재우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을 운영하며 집안의 모든 경제적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김지연의 남편인 정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민수야, 너는 언제까지 아버지 카드로만 살 생각이냐? 정재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김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지만 자신 역시 이 집안에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춘하는 겉으로는 다정한 어머니처럼 보였지만 김지연에 대한 감시는 360도 전방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지연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보고되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지적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너는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냐?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정춘하의 질문에 김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김지연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지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신이 낳을 아이조차 성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다가왔거든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민수는 아내의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말이 맞다며 김지연에게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했죠. 이런 상황에서 김지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의 눈치 때문에 연락조차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김지연의 정신적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 정재훈의 무시하는 듯한 시선은 김지연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지연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도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고통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 정재훈의 폭압적인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는 김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김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정재훈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는 김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 1년이 넘었으니 말이다. 집안의 중요한 일에 대해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시아버지의 말에 김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정재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대기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김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감이 잡혔거든요. 정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엄숙해졌어요. 민수가 장남이니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때 정민수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계획을 세운 듯한 모습이었죠. 정민수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필요하죠. 김지연은 남편의 말에 당황했어요. 평소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정민수가 오늘따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수는 사실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재산과 회사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들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나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 말이다. 아들을 낳아서 집안을 든든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정민수의 말에 김지연은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 편에 서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민수의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 정춘하도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연이도 이제 나이가 28인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정춘하의 말에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톤이 있었지만 김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김지연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정민수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연이가 임신을 하연 산후조리도 제대로 해줘야 하고 아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거든요. 김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민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재훈은 아들의 말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의존적이기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역시 장남다운 생각이야. 정민수는 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거든요. 김지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날 밤 김지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민수가 보여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진 차가움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며칠 후 시아버지 정재훈은 김지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넓은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있는 그 공간은 김지연에게는 언제나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재훈은 큰 책상 뒤에 앉아 김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김지연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거든요. 정재훈은 책상 서랍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김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뭔지 아느냐? 김지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의 소유권 관련 문서였습니다. 이 빌딩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아느냐? 100억이다. 100억. 정재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김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10억에 산 건물인데 지금은 10배가 올랐다. 이런 자산들이 우리 집안에는 수없이 많아. 김지연은 그 엄청난 금액에 놀랐지만 동시에 시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정재훈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 모든 재산은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민수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정재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200억짜리 빌딩을 너희 부부 명의로 넘겨주겠다. 김지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낳을 아이의 성별에 따라 이런 거대한 조건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딸이면 아무 소용없어. 정재훈의 말에 김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조건부로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님, 그런데 아이의 성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지연의 말에 정재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중요한 건 의지다. 의지. 김지연은 시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구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때 정민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재훈은 아들에게 방금 전 김지연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정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100억짜리 빌딩이라는 말에 그의 욕심이 꿈틀거렸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김지연은 남편의 반응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의미보다는 돈에만 관심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물론이다. 하지만 조건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아들 말이야. 아들. 정재훈의 강조에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김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재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 정춘아도 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좋은 기회잖아. 아들만 낳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김지연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오롯이 아들을 낳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지연의 질문에 정재훈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집안의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시아버지의 말에서 암묵적인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김지연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날 밤 김지연은 침실에서 정민수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흥분된 표정으로 100억 빌딩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대단한 기회야.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잖아. 김지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조건부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수 씨, 그런데 정말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딸도 우리 아이인데. 정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야 물론 딸도 소중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김지연은 남편마저도 시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정말 아들을 낳는 도구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딸을 낳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내장, 아이의 바꿔치기와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 김지연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결혼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시댁에서 요구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정춘하가 달려왔어요. 김지연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챈 듯했습니다. 정춘하는 김지연의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지연아, 혹시 좋은 소식이냐?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정춘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지만 그 다음 말은 김지연을 다시 긴장시켰어요. 아들이겠지? 분명히 아들일 거야. 우리 집안 복이니까. 임신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아이의 성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춘하는 김지연의 배 모양을 관찰하고 입덧 증상을 분석하며 심지어 김지연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까지 체크했어요. 모든 것이 아들인지 딸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김지연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의 표정을 계속 살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다음 검진 때 다시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지연에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재우는 서재에서 나와 김지연을 불렀고 정민수와 정춘하도 함께 모였어요.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성별이 확실해졌습니다. 딸이었어요. 김지연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김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지연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뻔히 보였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약속했던 100억 빌딩은 물 건너간 일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식을 전했을 때 시댁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정재우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정민수는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어머니 정춘하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춘하는 처음에는 괜찮다는 듯이 반응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지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표면적으로라도 다정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딸을 낳으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냐? 정춘하의 말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정춘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정춘하가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춘하는 김지연을 부엌으로 불러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도 예전에 시댁에서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춘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정민수가 정말 정재훈의 친아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김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춘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너처럼 시댁에서 고생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너도 똑똑하게 처신해야 한다. 정춘하의 말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김지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평범한 조언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신 말기에 접어들면서 김지연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딸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시댁에서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졌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춘하는 때로는 김지연에게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곤 했어요. 특히 정춘하는 김지연이 출산할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나을 것인지,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정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김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딸을 낳는다는 것 때문에 시댁에서 받을 차별이 두려웠고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정춘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김지연이 입원할 병원에 미리 가서 둘러보고 오겠다며 혼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또한 산후조리원 직원들과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히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출산일이 임박해지면서 김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곧 태어날 딸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 아이가 이 집안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지연이 딸을 출산한 것은 늦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김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딸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시댁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진 김지연은 신생아실에 있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자신 때문에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정춘하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김지연이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김지연을 찾았어요.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신생아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김지연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간호사를 따라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아이가 누워 있었고 자신의 딸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밤사이에 아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여겼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의도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원장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보안 담당자도 함께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인지 걱정되었거든요. 몇 시간 후 산후조리원 측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새벽 시간대에 김지연이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이들의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새벽에 신생아실에 간 적도 없고요. 김지연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김지연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그 시간에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산후조리원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다른 산모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물증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시어머니 정춘하가 이 소식을 듣고 산후조리원으로 급히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정춘하는 김지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김지연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라면 가족의 명예를 걱정하며 크게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신생아실의 출입 기록, 김지연의 병실 출입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지연이 새벽 2시경에 병실을 나가 신생아실로 향했고 약 30분 후에 다시 병실로 돌아온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그 이후의 기억이
흐릿했어요. 혹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몽유병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심해봤지만 의료진은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김지연이 바꿔치기 한 아이가 다름 아닌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다른 산모의 아들과 자신의 딸의 자리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김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경찰은 김지연의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들을 원했다는 사실, 시아버지가 약속한 100억 빌딩 이야기 등이 모두 드러났어요. 모든 정황상 김지연이 딸 대신 아들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아버지 정재훈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을 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크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김지연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 정민수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경찰과 병원 측에게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요? 정민수의 제안에 김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마저도 자신이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산모와 아이에게도 피해가 갔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김지연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 일인데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김지연의 담당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며 김지연의 진술을 들었어요. 하지만 물증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변호사의 제안에 김지연은 한 줄기 희망을 보았어요. 정신감정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김지연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얀 병실에서 의료진들과 마주 앉은 김지연의 얼굴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주치의는 김지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김지연은 극심한 스트레스성 장애와 함께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정신적 학대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었어요. 의료진은 김지연이 아이 바꿔치기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은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가 지속되면서 현실 인식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어요. 주치의의 설명을 들은 김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비로소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의료진은 계속해서 김지연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신감정 과정에서 김지연은 시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들 강요, 100억 빌딩 조건, 시어머니의 이중적 태도,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특히 시아버지 정재훈의 행동은 단순한 가부장적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딸을 낳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저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김지연의 진술을 들은 의료진은 이것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서는 심각한 정신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성별을 조건으로 내건 재산, 상속 약속은 김지연에게 극도의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때 경찰 수사팀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 정재훈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가 김지연뿐만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었어요. 정재훈의 형제들의 아내들도 모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재훈이 김지연에게 가한 압박의 수준이었어요. 그는 김지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거의 매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딸을 낳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김지연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정신과 의료진은 김지연이 범행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공식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리 성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환자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 상황에서 자아방어 기제로 해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견디기 힘든 현실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반응이에요. 의료진의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사건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학대의 결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아버지 정재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재훈이 며느리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가 형법상 강요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특히 아들을 낳지 않으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은 명백한 강요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재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는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지연에게 가한 구체적인 압박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딸을 낳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지 않으면 평생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김지연의 상세한 진술과 함께 시댁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들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정재훈이 김지연에게 했던 말들은 단순한 권유 수준을 넘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검찰은 정재훈을 강요죄와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가해 정신질환을 유발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는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지연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김지연이 시댁에서 받은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했어요. 피해자는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모성 본능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했어요.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김지연이 겪었던 고통의 실체가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정재훈의 행위가 며느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시어머니 정춘하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김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가했고 특히 딸을 낳은 후에는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춘하는 자신은 단지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관심을 보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들을 통해 정춘하 역시 김지연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한 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그녀가 김지연에게 했던 말들 중 상당수가 인격모독 수준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지연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미쳤던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구나. 김지연의 독백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재훈이 구속되면서 정씨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던 가장이 갑자기 수감되자 회사 경영진들도 당황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민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된 직후 정민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사 업무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정민수는 먼저 아버지의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재훈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감될 것인지, 그동안 회사 경영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민수는 임시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사회에서는 정재훈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민수의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아버지를 완전히 밀어내고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개인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회사 회계팀을 통해 정재훈의 부동산 목록과 예금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지연에게 약속했던 100억짜리 빌딩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재산 처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것이 동결 상태가 될 거예요. 회계팀장의 설명을 들은 정민수는 예시 만족했습니다. 아버지가 김지연에게 약속한 빌딩도 당분간은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수는 어머니 정춘하와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재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정춘하 역시 남편이 구속된 것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참에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해야겠어. 지연이 일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 정춘하의 말에는 김지연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이 김지연을 압박한 것은 있고 오히려 김지연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김지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김지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획했어요. 지연이는 이미 정신병자로 판정받았으니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거야. 정민수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김지연이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김지연이 회복되더라도 아이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의 계획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수감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빨리 석방되면 다시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비밀리에 추가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형량을 늘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민수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아버지와 가까웠던 임원들을 하나씩 교체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핵심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회사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민수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아예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민수의 음모가 우연히 발각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민수가 아버지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민수는 크게 당황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은 명백한 횡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정민수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구속된 틈을 타서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민수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의 스트레스로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정민수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회사를 사유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민수가 구속되자 정춘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수감되면서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김지연이라고 여기며 더욱 큰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보도했어요.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시아버지와 그 틈을 노려 배신한 아들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배금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김지연은 정신병원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연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병원 정원의 핀 벚꽃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김지연의 정신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고 의료진들은 그녀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김지연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신적 치료를 조건으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지연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복합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재훈은 강요죄와 모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은 며느리에게 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해 정신질환을 유발한 점을 엄중하게 처벌했어요. 정재훈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정민수 역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개인 재산을 늘리려 했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점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없앴어요. 시어머니 정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지연에 대한 압박에 가담했지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모두 수감되면서 그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화려했던 재벌가 부인의 삶은 끝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지연의 딸 양육권이었습니다. 정민수가 구속되면서 자동으로 김지연에게 양육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아직 정신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랜만에 만난 친정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김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댁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우와는 너무나 다른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지연은 친정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되살아났어요. 특히 아이의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정신과 주치의와의 상담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김지연은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제가 그때 정말 미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건 저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김지연의 말에는 더 이상 자책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바꿔치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다른 가족과도 화해했습니다. 그 가족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김지연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김지연을 그런 상태로 만든 시댁 식구들에게 더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김지연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신건강 회복 과정에서 만난 상담사의 제안으로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시댁에서 아들을 강요받는 며느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 김지연의 경험담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면서 김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정민수로부터 이혼 요구가 왔을 때 김지연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더 이상 그 집안과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도 법정에서 정리되었고 김지연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꼈어요. 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딸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 누구도 아이의 가치를 성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지연은 딸을 재우고 난 후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끔찍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건 내가 아니었어. 그들이었어. 김지연의 독백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강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딸의 미래가 별처럼 밝고 희망차기를 바라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과 딸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김지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자신과 딸을 위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지연의 고통과 선택, 그로 인한 후회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저의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